강남 압구정동의 어느 아파트 조합원이신 어르신께서 저를 1시간 동안 붙잡고 푸념 아닌 소가리를 말씀하시는데, 요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면서 앞으로 재건축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가 강남에 사니까 다들 몇십억을 굴리는 부자로 생각하고, 또 재건축 비용으로 수억에서 10억이 넘는 돈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나는 그냥 여기서 35년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이 집값이 뛰어가지고 몇십억 한다는 거야, 집값이.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다시 짓겠다면서 돈 10억을 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돈이 어딨어. 직장 다니다가 은퇴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거든? 여기는 내가 35년을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거 팔고 어디 뭐 다른 지방으로 가면 편하게 산다는데 35년을 내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내 고향인데 여길 두고 어딜 가냐고. 딴 데로 이사 가면 친구들도 없고 쓸쓸해지잖아. 어떻게 삽니까? 아니, 저 바른말 잘하더만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를 1시간 가까이 붙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그냥 가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들어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남 압구정의 경우는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른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따지면 사업성이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합원인 저 어르신들의 사정이 이런 겁니다. 강남에 산다고 다 돈이 많은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건축비가 올라서 앞으로는 정말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재건축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은 더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또 인구도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보급률을 늘려가면서 주택수를 늘려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이게 사업성이 나오니까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받쳐줄 인구 데이터가 지금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대략 10년은 걸릴 텐데요, 10년 뒤가 되면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저는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 마포구의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0.48명입니다. 0.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광진구가 0.45명, 부산의 중구를 보니까 0.31명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누가 아파트를 사주죠? 자, 재건축이 가능해지려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좀 더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아파트 값이 올라야 재건축할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서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들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조합의 입장에서도 재건축의 속도가 좀 붙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이익이 나진 않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멈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조합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텐데요, 용적률을 올려줘야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는 재건축의 복병이 분담금일 수 있는데 차후 미래에는 분담금이 복병이 아니라 용적률을 올려서 지은 집을 사줄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을 올려서 집을 짓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면 재건축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과 좀 다릅니다. 일기 신도시를 용적률을 올려줘서 재건축하고 나면 지금의 그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급들의 아파트는 공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중심에서 더 먼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든지 하면 10년 후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인구 구조의 한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서울의 경우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일들이 앞으로는 아주 흔한 일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인구 절벽 속도대로 간다면 15년 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땡땡시 아파트 500세대가 전체적으로 빈집이 되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던 그 뉴스가
진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서울에서 늘어나는 집수만큼 수도권에 빈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인구 구조를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력의 고급화로 인해서 물가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소득으로 또 상업용 건물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소득이 받쳐주는 부자들도 많이 있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가끔 거래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자들도 알고 보면 빚더미 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빚도 자산이다, 빚도 재산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빚은 그냥 빚입니다. 자, 재건축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 축소입니다. 일자리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 AI가 대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AI에게 지구 사용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시대도 반드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10년 안에 택시기사, 대리기사도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시대이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없어질 일자리도 있고 또 반대로 다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이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는 사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압구정 아파트의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적게는 3억, 많게는 55억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55억이라는 겁니다. 추가 분담금 못 내서 쫓겨날까봐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건축은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왜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고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100년을 버티는 튼튼한 아파트로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분담금이 5억, 신반포 어느 아파트의 재건축은 평수를 줄여서 가는데도 분담금이 12억이다 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이 아니라 재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혼집을 구한다는 20대 커플이 무조건 비싼 집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사진만 찍고 그냥 갔다,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사이에 아주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비싼 집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어차피 못 살 집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나 올리자라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는 2030들에게 과시와 동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더 심하죠. 그래서 남의 집 사진을 올려서 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왜 남의 집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죠? 이런 항의도 받고요. 사실 요즘 집값이 2030 세대들에게는 감히 2승에서는 살 수 없는 재화라고들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말도 하죠.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금수저다 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이 되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집값 폭등의 병폐가 우리 젊은이들의 심리마저 완전히 망가뜨렸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굳어지게 되는데요. 즉 문화로까지 정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제발 투기로 집값 거품 자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합니다. 요즘 어떤 청년 세대들은요, 집을 보러 다니면서 부동산에다가 얼마 정도짜리 집을 보여주세요, 뭐 몇 평짜리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을 보여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을 알려주면 부동산에서 적절한 집을 보여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일 비싼 집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 보러 가서는 뭐 하자를 점검한다든지 방향을 본다든지 노후 상태를 점검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셀카부터 이렇게 찍는답니다. 셀카를 찍을 때도 창가의 전경이나 거실, 뭐 인테리어 위주로 찍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 어느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무단으로 찍어서 자신들의 소셜에 올리는 사람을
고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뭐 마치 배달 온 것처럼 아파트 단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가서 찍고요. 소셜에 마치 자기 집인 양 올린다 이겁니다. 어느 날 자기 집 거실 사진이 버젓이 다른 사람의 SNS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집 보러 가서 찍은 사진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아주 간단하죠. 서울의 좋은 아파트가 2030 세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과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인 양 올리지 않더라도 어디 아파트 집 보러 왔다 이렇게 올리면 와 거기 비싼데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댓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주택값이 그 어떤 재화보다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오르니까 2030 세대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2023년 작년에 청년 삶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세대들 중에 91%가 자가주택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청년 삶 실태 조사에서 57.5%는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고 42.5%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 청년 세대들도 이만큼 많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수치는 전국적인 수치고요. 서울 수도권으로만 한정한다면 10명 중에 6명은 부모님께 기대어 살고 있는 캥거루족입니다. 독립을 한 청년 세대들은요,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10평이 안 되는 작은 원룸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청년들은 독립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합니다. 주거에 드는 비용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하면 집에서 잠자고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이렇게 할 뿐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연애도 돈이 없어서 못하죠. 포기하는 겁니다. 취미 활동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 이런 걸 다 아낄 수가 있습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니까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겠죠. 청년 삶 실태 조사를 보니까 부모님께 얹혀 사는 청년 가운데 67%가 독립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립할 계획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다 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독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은 수도권에 부모님이 집이 있는 경우에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출신들은요, 서울에 얹혀 살 데가 없죠.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울 친구들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비용마저도 쓸 수가 있는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었거든요. 서울에 부모님과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었습니다. 제가 자취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월세를 내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부모님에 얹혀 사니까 그 월세만큼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였죠. 사실 요즘 독립한 청년들을 보면요, 대학가 원룸에 많이 거주합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대학가 원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꽤 있죠. 조사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의 전셋집 보증금이 2억 1,070만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중위권의 가격이 1억 7천만 원 정도였고요. 청년들이 거주하는 집의 평균 평수가 전용 33제곱미터 이하였는데 그러니까 10평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월세로 보자면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58만 원 정도가 이게 평균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청년 취업자 평균 수입 월급이 252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밥값도 비싼데 저축할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거, 이거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독한 사람이 아니면 힘든 일이죠. 그리고 집을 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24년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거래된 가격의 평균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의 평균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이 넘은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자, 상위 20% 정도 되는 서울의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 그것은 24억에서 25억 정도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면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어찌어찌 산다고 하겠지만 청년 세대들은요, 이거 다 죽이는 꼴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 세대들이 분양은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첨 확률은 제가 미국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일만큼 벌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 당첨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복권 맞듯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아니 무슨 집을 하나 분양받는데 매번 그렇게 복권 맞듯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첨이 된다 한들 분양가의 중도금, 잔금 이거 어떻게 청년들이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 받으면 된다고요? 그 대출의 빚은 또 언제 갚습니까?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런 경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값 하향 안정화가 나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여러 번 했더니 너 집은 있냐? 너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댓글을 쓰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댓글 쓰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집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는요,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빌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조차도 집값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 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집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경제가 살아 돌아가려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 살던 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가격도 뛰고 또 재건축을 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꾸밀 수 있는 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에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값이 6억인데 재건축의 분담금이 9억이다 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남서울 럭키아파트라는 곳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여기가 986가구에 17평에서 21평, 27평형들이 있는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 지어진 지 한 44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최근 예비신탁사에게 예측 분담금을 전달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했습니다. 분담금이 가구당 최고 9억 원까지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22평형의 경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6억 선인데 분담금을 9억 낸다고 하면 값이 최소 15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금천구 22평 아파트를 15억에 산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걱정이 되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분담금이 왜 9억이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단지의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추정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950만 원으로 높아진 게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물론 새로 짓는 아파트를 최고 고급화해서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인간의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고급화를 추진할 경우 분담금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은 최소 20억 원에는 분양을 받아야 여길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건축비를 많이 주고 지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올해 입주를 했던 그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는요,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583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화로 지은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63% 정도 더 높아져서 짓는다니까 이거 보고 다들 기절을 한 겁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지은 지 한 11년이 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35평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9억 선이거든요. 그럼 뭐가 안 맞죠? 자, 이거 뭐 44년 된 아파트에서 계속 그냥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자재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품질 안정 강화,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최저임금 급상승, 근로시간 단축, 뭐 중대재해처벌법,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또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담금을 가만히 따져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건축이라는 것은 땅은 기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땅값은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로 한 30평 정도의 아파트가 분담금이 9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논리로 보자면 지방 아파트의 경우도 30평대를 9억 원 넘게 분양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은 땅값까지 포함해서 분양가가 새 아파트 한 4억, 5억 수준 정도 하지 않습니까?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 이유를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건축은요, 일반 분양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더 낮아져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정도의 분담금을 매긴다는 것은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이건 어디 가는 겁니까? 이건 누가 다 챙겨가는 거죠? 자, 이거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서대문구 홍제 3구역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오는 6월에는 조합원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범위를 놓고 아주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3.3제곱미터당 512만 원 정도로 추정됐던 공사비가 작년 말 898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올해 초에는 현대건설 시공사가 3.3제곱미터당 830만 원까지 제시했어요. 그런데 조합은 공사비 증액 산출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결정을 못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참 욕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왜 선뜻 공사비 증액의 결정을 못하냐? 그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경우가 공사비 산출 내역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우선 이주 절차를 밟고 그러고 나서 공사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협의라는 게 뭡니까? 자, 이주가 다 끝나고 철거를 하면서 공사비 추가 증액 협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시공사가 완전 갑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미리 합의를 못하는 거죠. 추가 합의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추가 합의를 또 하지 않으면 건설사는 재건축 수주에서 아예 발을 뺍니다. 시공사 입장도 시멘트, 철근 이런 주요 자재값도 올랐고요. 3년 동안 한 50%가량 자재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 인원 투입도 돼야 되고 또 주 52시간 근무제, 레미콘 토요 휴무제 뭐 이런 것이 다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해서 시공이익을 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아파트 공사,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보통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됐죠, 안전관리 강화됐죠, 이런 것 때문에 한 40개월 정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용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권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영상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추가 분담금을 못 내는 곳이 꼭 지방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조합에서는 할 수 없이 공사비 증액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마포구의 마포 1-19역의 예를 들면 여기 좀 기가 막힙니다. 재개발조합이 2월 29일, 지난 2월 29일에 시공사 선정 재입차를 시도했습니다. 공사비가 작년 10월, 불과 몇 개월 전이죠. 3.3제곱미터당 930만 원이었는데 1,050만 원을 제한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사비를 올려받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공사, 또 가구당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조합원들의 이 갈등, 이것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져서 마치 재건축이 전쟁과도 같은 양상입니다. 공사비는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뭐 평당 1,000만 원까지 왔는데 4년 전에 이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3제곱미터당 480만 3천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2배가 더 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3년 12월까지 건설 자재 지수가 106.4에서 144.2로 35.6% 상승했습니다. 철근 가격은 이 같은 기간에 56% 올랐고요. 시멘트 가격은 46%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급하게 올랐죠. 2017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가파르게 올랐는데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이 27만 789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3년 전에는요 23만 1779원이었습니다. 한 16%, 17% 올랐죠. 이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분담금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서울 용산구에 보면 한강변에 산호아파트라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동일 평형을 새로 받는다 하면 한 4억 8천만 원가량 추가로 내야 되는데 워낙 추가 분담금을 많이 얘기하다가 4억 8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이 작아 보일 수 있는 이런 착시현상까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원구 상계 주공 5단지의 재건축의 경우는요 31제곱미터가 지금 4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분담금이 5억입니다. 와, 이거 정말 이거 가능할까요?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도 용적률 제한과 단지 고급화 추진 이런 걸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가구당 최대 8억 8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급화 바람을 없애자, 서울 지역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화 설계를 취소하고 마감재 수준을 낮추자, 이런 단지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안양의
그 목련마을 2단지 대우 선경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조합원들은요 최근에 4억 7,900만 원의 추정 분담금을 통보받았습니다. 전용 58제곱미터의 경우인데 자 2021년에 받았던 추정치가 2억 8,6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값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집값이 마구 뛴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를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하향으로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양하려는 움직임도 있죠. 자 이러다가 천정을 뚫고 높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다른 모든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결국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물가로 치솟게 되고 물가 잡으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그러면 또 부동산은 더 뛰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최저임금 막 올릴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이 폭이 좀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마구 오르면 우리가 먹는 김밥 한 줄이 어느새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럼 최저임금이 그 10,000원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올라가게 되겠죠. 왜? 물가가 비싸니까 임금을 더 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김밥 한 줄은 또 20,000원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최저임금 올라가는 게 기분 나쁘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었는데 부동산이든 물가든 최저임금이든 오르는 것은 좋은데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만큼 올라야 됩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시행사, 시공사 이런 사람들은 배가 부를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다 힘들어져 갑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면 시행사, 시공사라고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대박만을 꾸준히 낼 수 있을까요? 일반 국민이 힘들면 사업하는 기업도 망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건설 중이던 방배 신일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들어보셨죠? 주상복합공사 현장인데 지난 23년 작년 6월에 시공사 신일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멈춰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가 멈춘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는 한 7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공사비는 계속 급등하고 있고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것이 또 언제 터질지 그야말로 조마조마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건설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HNINC, 대창기업, 신일, 대우산업개발 이런 곳은 이미 23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24년 올해 들어서는 중원건설, 선원건설, 새천년 종합건설 등 7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참 많은 곳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10위권 내의 건설사는 명단에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불안합니다. 상위 20개의 건설사의 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우발 채무 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30조 원에 이릅니다. 미수금도 어마어마한데요. 31조 4천억 원으로 지금 밝혀졌죠. 22년보다 미수금이 25% 더 증가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미수금이 이 정도면 곧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공능력 평가 50대 건설사 중에 14곳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모든 것을 빚으로만 해결해 오던 것이 이제는 폭탄이 되어서 곧 터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살아는 판을 걷고 있는데요. 폐업하는 건설사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3년 작년에는 건설사 폐업이 581건이었는데 24년 올해 들어서는 벌써 704건이나 되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에 625건이 최고였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폐업 건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해야 한다 이런 의견과 아니다 무분별하게 돈 빌려서 사업을 벌인 책임은 각자 회사에서 져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대다수의 여론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돈 벌 때는 자기들 배를 불리고 힘들어지면 나라에 손 벌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의견이 국민적 공감됩니다. 자, 광주광역시에 올해 8월에 입주 예정인 곳이 은행에서 공사대금이 대출 불가가 나오면서 아직 골조공사도 못 끝낸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23년 6월에 입주를 한 경상남도 김해시 이안센트럴폴의 장유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입구에 가면 아직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커다랗게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가 걸려있죠. 대우산업개발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겁니다. 1년 동안이나 돈을 못 받은 50여 개의 하청업체는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최근 2년 동안 미분양이 증가했죠. 공사비는 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아직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건설업계가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공능력 평가 200위권 이내에 중견건설사들은 줄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엄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버블이 시작되면서 그 버블의 책임의 한가운데는 지방의 소형 건설사는 책임이 좀 덜한 편이고요. 피해는 가장 크게 있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주도한 것은 미시적 관점으로 보자면 대형 건설사나 몇몇 시행사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초저금리 시기에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고 이익을 챙긴 금융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땅값을 띄우고 고가의 분양물을 대출을 일으켜 분양을 받게 하고 또 그런 행위들이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은 언론도 책임이 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방의 소형 건설사들의 경우는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불안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에 올라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충격을 줬는데 바로 통일그룹의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통일그룹은 우리가 알기로 현금이 많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23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미분양이 좀 줄어들다가 12월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올해 전국에서 1, 2월 사이에 새롭게 대출이 실행된 부동산 PF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단 7개 뿐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땅을 살 때 빌리는 그 브릿지론부터 공사에 들어갈 때 빌리는 부동산 PF까지 금융권에서 돈을 마구마구 빌려줬었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받고 아주 별짓 다 합니다. 수수료를 받으려니까 사업성이 없는 땅마저도 돈을 빌려줘야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부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경제에 타격을 준다느니 어쩌네 하면서 또 공적 자금 투입해달라고 합니다. 왜 매번 이러는지, 왜 매번 국가는 이런 카르텔들에게 당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있는 시행사나 건설사의 경우는 자기들이 개발하려던 땅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죠. 그 중에는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설사는 아파트 용지의 수도권 땅을 다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땅을 확보할 때 빌렸던 브릿지론의 이자가 연 10%가 넘기 때문에 본공사로 들어갈 때 일으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할 수 없이 손절매하는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땅을 다시 내놓는 기업들은 그나마 양심이 좀 있는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LH에서 공개 입찰로 내놓은 땅들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확보하고 있던 몇몇 시행사들이 땅값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데 이걸 못 내면 다시 LH에서 걷어들여서 시장에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심 없는 시행사들은 그 땅을 사서 다시 안 내놓고 계속 중도금과 잔금을 못 내고 있죠. 이걸 LH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LH에서는 왜 이걸 가만두고 있을까요? 왜 가만두고 있을까요? 자, 이런 땅들을 제가 다시 공개 입찰로 내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21년, 22년 입찰 때 땅값을 LH에서 내놓은 가격에 7배, 8배를 주고 입찰을 따낸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 동탄 뭐 이런 곳의 경우는 GTX 팔아서 분양가를 서울 마포보다도 더 비싸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있지를 않나. 그것도 싸다고 앞으로 더 오르니까 지금은 싸다. 이렇게 바람 잡아서 분양을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중도금과 잔금을 안 내고 벌금을 내며 버티는 땅을 원리 원칙대로 다시 걷어들여서 내놓으면 땅값을 7배나 8배 안 주고 사들이는 시행사에서 그나마 분양가를 좀 더 낮춰서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분양가가 가장 크게 오르는 이유는 건축비 때문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니까 무조건 비싸게 분양받은 땅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거의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좀 제가 리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니까 이런 것을 고쳐보겠다
라고 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국민에게 좋은 정치는 어떤 게 좋은 정치냐면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의 안정, 이것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더 우선시되는 게 있을까요? 집을 살 수 없는 가격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놔서 청년들 결혼도 못하고 출산율 저하는 세계 1위입니다. 자, 아무튼 수도권 알짜 땅마저도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건설사들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부동산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